길은 몰락으로 통한다. 인간은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지배하는 자유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나 그 승리를 축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였던 것 같다. 아테네, 자유의 고향. 그런데 아테네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이마에 낙인이 찍힌 사람들. 나는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도망치지 못하게 해두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지워버릴 수 없는 표적을 붙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곡식을 빻고 있는 여자들의 목에는 왜 기묘한 나무고리가 매달려 있는 것인가? 시장에 상품처럼 줄지어 세워놓은 이국인의 무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은 그 이국인에게 달리기를 시켜보기도 하고 입안을 들여다보거나 근육을 만져보기도 한다. 자유로운 인간에 대하여 이런 짓을 해도 무방한 것인가? 그들은 모두 노예이다. 아테네에는 노예가 자유민보다 훨씬 많았다. 도시의 이곳저곳에 노예가 있었다. 그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아기를 돌보고 가게나 공장에서 일했다. 곡식을 찢고 있는 여자도 노예다. 목에 달린 나무고리는 곡식을 주워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사람들도 상품과 마찬가지로 팔 물건이다. 소는 한 마리에 50드라크마인데 인간은 조금 비싸서 100드라크마 내지 150드라크마에 팔렸다. 공장을 매각할 때는 세모탕 2개, 망치 3자루에 노예가 2이라는 식으로 노예도 함께 팔려나간다. 아테네의 가장 현명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노예 없이는 아무 일도 해나갈 수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다. 연장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키는 베이 키자비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없는 도구이지만 가파니에서 일하는 수부는 살아있는 도구이다. 물론 산 도구와 죽은 도구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노예 자신이 스스로를 살아있는 도구라고 깨닫기란 쉽지 않다. 세모탕은 두들겨 맞아도 느끼지 못한다. 망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다. 인간은 고통이나 아픔을 느낀다. 노예는 자기 운명의 괴로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주인에게 반항한다. 망치가 반항하여 자기를 괴롭히는 주인의 머리를 치는 일은 없다. 세모탕이 대장간에서 밤중에 도망쳐 숲속에 숨는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한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상품과 그 소유자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노예는 반역하고 대장간이나 공장이나 광산에서 도망쳤다. 광부인 노예는 도망쳐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 어차피 광산에서 죽을 운명이었던 것이다. 거기서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라고는 사막에서 사람이 한 방울의 물을 꿈꾸듯이 신선한 공기를 한 모금 들이마시고 싶다고 꿈꾸는 일뿐이었으니까. 살아있는 도구는 도망쳐서 숲이나 산에 숨는다. 그러나 붙잡히면 낙인이 새로 찍히고 나무멍에에 묶인다. 그 구조는 하나가 일어서면 다른 하나는 쓰러지도록 되어 있다. 밤에는 좁고 더러운 감방에 갇힌 채 등을 굽힐 수도 다리를 쭉 뻗을 수도 없다. 마치 아무런 감정도 없는 새로 된 물건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이렇듯 잔악한 행동을 일삼는 자들이 바로 자유를 사랑하고 인간의 우아함과 조화를 찬양해 맞이 않던 바로 그 아테네인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노예 제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첫째로 그들은 좀 더 많은 노예를 얻기 위해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전쟁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전쟁을 할 때마다 국토는 황폐해지고 노예는 늘어도 자유민은 줄어든다.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도구를 사는 편이 싸게 먹히기 때문에 노예가 새로 생길 때마다 자유인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었다. 기환병은 생활을 꾸려나갈 수단이 없어서 거리를 맥없이 돌아다닐 뿐이었다. 아테네에서는 점점 실업자가 불어났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만 자유시민이라는 자부심 뿐이었다. 먹고 사는데 최소한의 금액인 2, 3 오브르를 버는 것조차 힘에 부쳤다. 시민 집회에 출석하면 국가가 지급해주는 3 오보르만이 수입의 전부가 되었다. 그들은 소음과 환성, 욕설과 갈채가 쏟아져 나오는 집회에 참석하여 그냥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은전이 베풀어지는 날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슨 새로운 연극이 상연되지 않나 하고 기다렸다. 가난한 시민에게는 연극을 구경하러 갈 돈이 지급되므로 그 돈으로 아이스킬로스의 비극을 보는 대신 먹을 것을 사면 된다. 그런데 오늘은 연극도 없다. 그리하여 시민들은 재판소로 갔다. 제비를 뽑아 배심원이 되면 3오보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명예와 음식 두 가지를 다 손에 놓을 수 있다면 무척 운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배심원이 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시민은 검사가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용하려고 했다. 돈을 내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면 죄 없는 사람이라도 마지못해 돈을 가져오는 것이다. 개중에는 이러한 협박을 장사에 이용하는 자도 있었다. 게다가 이러한 사람을 중상하고 돌아다니는 무리들은 뻔뻔스럽게도 공공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 뿐이라는 투로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일자리를 잃은 아테네의 자유민들은 자기의 자유, 그 자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다. 굶주린 시민들은 떼지어 시장과 한길을 서성거리며 부자들을 저기에 찬 시선으로 노려보았다. 부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뽐내듯이 돌아다니다가 여름철 무더운 낮이 되면 서늘한 그늘이 드리워진 포치에 모인다. 지금 그중 한 사람이 친구의 연애에 초청되어 가는 길이다. 마치 향수병에 빠졌다 나온 것처럼 향기가 코를 찌른다. 그 망토는 적어도 20드라크마는 될 것이다. 20드라크마라면 3개월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큰돈이다. 노예 하나가 도중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접는 의자를 메고 주인의 뒤를 따라간다. 노예들은 주인의 손발이 되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자의 재산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그는 로도스에서 벌꿀을, 퀴지코스에서 애완용 개를, 도리아에서 향수를 수입하고 있다. 그 저택의 벽은 값비싼 페르시아 벽지로 도배되어 있다. 그리고 저택의 주인은 할 일이 없으므로 심심풀이로 원숭이를 길러 여러 가지 재주를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노예제도 위에 확립된 자유이다. 그 자유는 누군가를 실업자로 만들고 누군가를 게으름뱅이로 만든다. 실업자는 게으른 자들을 증오하고 있다. 거기에는 두 개의 거리가 있었다. 굶주린 자의 거리와 포식하고 있는 자의 거리이다. 실업자의 분노는 날로 커져가서 시민 집회에서는 자주 소동이 벌어졌다. 어떻게 이 소동을 가라앉히느냐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다. 아크로폴리스의 신전이나 시의 성벽 건설 공사에 실업자를 취직시켰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아테네인은 이미 근로사상을 잃어가고 있었다. 노예가 나타난 이후 노동은 일종의 수치스러운 행위가 되고 노예에게나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신은 게으른 자에게 축복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노동을 경멸하기 시작했다. 노동을 하면 마음도 몸도 모두 추하게 변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하루 종일 몸을 구부리고 일하면 등이 구부러져서 한평생 펴지지 않는다. 국사나 정신을 고상하게 하는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진다. 몸이 지쳐 쇠약해지면 영혼도 힘을 잃는 것이다. 지난날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가르친 것은 바로 노동이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노동을 경멸하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조차 경험을 통해 사색하는 것을 배웠는데 지금은 생각한 일을 경험에 의해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과학의 진보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도 여기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노예 없이는 하루도 지탱하지 못했으며 신들이 이 노예제도를 영원히 정해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굶주림과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국외로 나갈까? 그리하여 항구에서는 이민 가는 사람들을 가득 태운 외국행 선박이 떠나간다. 고국에서 처참한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이제 외국에 가서 행복을 찾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은 원래 빈털터리이므로 이민을 가도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 고향만은 있었는데 그 고향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에게해에서 떨어지는 저녁 햇살을 받으며 우뚝 솟아있는 아크로폴리스. 그 기슭에 자리 잡은 집들에 그들은 마지막 시선을 던진다. 저 집들 중에는 자기들의 집도 있다.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푸른 언덕 뒤로 사라져간다. 언덕 위에서 번뜩이고 있는 아테네 여신의 황금빛 창이 황혼의 어스름 속에 빛을 잃는다. 잘 있거라, 아테네시여. 인간은 과거를 회상한다. 인간은 차츰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게 되었다.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시대였던 것처럼 생각되었다. 옛날에는 진리의 여신은 천상이 아니라 지상에 살고 있었다. 그 시대에는 노예제도도 없고 부자도 거지도 없었다. 디오니소스의 축제일에는 사람들은 황금시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읊는 즐거운 노래였다. 자연은 평화롭게 숨쉬었고 전염병도 없었으며 대지는 인간에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다. 강에는 탁한 물 대신 향기로운 포도주가 흐르고 있었다. 벌꿀을 넣은 과자는 어서 제일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것부터 잡수시오 라고 인간에게 속삭였다. 물고기는 스스로 테이블로 튀어 올라와 이렇게 말했다. 실컷 드십시오. 나무에서는 나뭇잎 대신 통째로 구운 티티새가 떨어져 내려왔다. 이 즐거운 노래, 아름다운 선율이 높이 울리자 합창은 이렇게 후렴을 반복했다. 세상에는 남자 노예도 없고 여자 노예도 없어라. 그것은 행복의 노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행했기 때문에 행복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언제나 배가 고팠다. 그들은 황금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바로 철기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과거로 눈을 돌렸다. 어떤 길을 지나왔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석기시대에 비참했던 생활은 이미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석기시대가 바로 황금시대였던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낱 몽상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의미가 있었다. 인간이 황금시대를 꿈꾼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들은 되풀이해서 노래를 불렀다. 세상에는 남자 노예도 없고 여자 노예도 없어라. 이 과거의 몽상은 인간에게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한번 환상이 생겨나면 그것은 다시 소멸되지 않는다. 그 꿈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황금시대가 자기들의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시대, 전쟁이 없는 시대,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시대, 그 미래의 눈부신 황금시대를 지향하는 고통스러운 여로에서 황금시대의 꿈은 인간의 다정한 길벗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철기시대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곤란해질 뿐이었다. 아테네 시는 온통 불안과 두려움에 잠겨 있었다.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사람들은 모두 과거를 그리워하고 저 황금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시대를 좋았던 옛 시대로 회상하게 되었다. 아테네의 자유의 적들까지도 그와 같은 말을 흔히 입에 올리게 되었다. 올림피아인 페리클레스로서도 비바람을 잠재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람의 비바람이 아니라 육지의 비바람, 시민 집회 때 소용돌이치는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였다. 페리클레스에게는 많은 적이 있었다. 그는 귀족이었지만 귀족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민중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유명한 영웅이나 귀족의 자손들은 직공, 도공, 피옥공 등으로 구성된 소란스러운 민중의 무리를 증오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귀족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민중은 그들을 추방시켰다. 추방된 귀족은 10년 동안은 아테네로 돌아올 수 없었다. 그러나 귀족들은 대부분 추방되기 전에 자진해서 국외로 나갔다. 과거의 규범이나 습관이 아직 살아있는 나라로 이주했던 것이다. 바위투성이 산으로 둘러싸인 스파르타에서는 아직 낡은 시대와 같은 생활이 영위되고 있었다. 그들은 항해나 수공업이나 무역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농업이고 토지의 경작은 헤이테로스라는 노예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곳에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신이나 영웅의 자손 앞에 고개를 숙였다. 스파르타에서는 화폐까지도 옛날처럼 속아 운반해야 할 만큼 커다란 무쇠덩어리였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운반할 일은 거의 없어서 집안에 쌓아둔 채 쓰지 않았다.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불안스러운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었다. 해상 동맹 도시를 10개국이나 거느리고 있는 아테네가 만약 그리스 전토를 정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되면 그들의 낡은 습관이나 제도는 모두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스파르타와 아테네, 육상 세력과 해상 세력, 과거와 현재 사이에 서서히 완강한 적이가 싹트기 시작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 시민의 모든 적, 아테네와 해상 지배권을 다투고 있는 모든 도시를 규합하여 블록을 형성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테네의 가장 강력한 적은 그 성벽 안에서 어려운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민중 사이에 깃들여 있었다. 스파르타는 이 아테네 국내의 불만의 불씨를 선동하여 맹렬히 불타오르게 하려고 했다. 시민 집회에서는 민주주의 및 페리클레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다랗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올림피아인으로 불릴 만큼 존경받고 있는 페리클레스를 정면으로 공격해서는 승산이 없으리라는 것은 분명했다. 그래서 적은 페리클레스를 겨냥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로 창끝을 돌렸다. 대조각가 페이디아스가 투옥되었다. 그 자신과 페리클레스의 조상을 여신 아테네상의 방패에 붙인 죄였다. 언젠가는 죽게 마련인 인간을 불사신과 동등하게 취급한 것은 모독이라는 것이었다. 페이디아스는 감옥에서 죽었다. 이리하여 페리클레스의 친구 하나를 제거했다. 다음에는 신과 전통에 대한 불신행위의 혐의로 페리클레스의 애첩 아스파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페리클레스는 시내를 돌아다니며 아테네 시민의 발밑에 무릎 꿇고 아스파샤를 용서해달라고 빌어서 가까스로 그녀를 구해낼 수 있었다. 이성은 아테네를 떠나다. 시민 집회에서 예언자 디오페이테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사나이가 고대의 신앙을 불신하는 모든 자들을 고발하려고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닭이나 새끼 돼지를 희생으로 바치고 신전에서 뭐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그는 아스클레피오스, 그 어머니 코로니스, 아테네 여신, 힘이 센 키레네, 아폴론, 파나케이아, 에피오네, 마카온이나 포달레이 리오스 등 대소 모든 신들에게 기도를 드렸다. 모든 징조를 철저히 믿는 디오페이테스는 뿔이 하나 달린 양이 태어난 아테네는 멸망한다고 예언했다. 이 불길한 사나이가 일어서서 신의 존재를 부정한 이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낙사고라스를 고발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아낙사고라스는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신들에 의해 신들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창조된 천체에 대해 함부로 떠들어댄다는 것이었다. 아낙사고라스는 신의 뜻을 무시한 채 무엇이든 알려고 한다. 그는 달이 하나의 대지에 불과하고 태양은 불타는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늘과 땅 전체를 신성한 원인에 의해서가 아닌 저급한 이유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의 행위는 죄악이다. 그는 아테네가 인정하는 신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회의의 투표 결과 페리클레스의 적, 진보적인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이 많은 표를 얻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거리를 재건했으나 포석을 고르게 다듬는 것보다 아테네 시민의 마음을 편편하게 닦는 일이 훨씬 어려웠던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낡은 신앙이 돌처럼 단단하게 남아 있었다. 지상의 모든 상태가 변했으나 올림포스의 산꼭대기에는 아직도 신들이 살고 있었다. 그곳을 제우스는 일족인 신들의 도움을 받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테네 사람들이 제우스의 피를 이어받은 귀족의 지배를 뒤엎어버린 것은 훨씬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그 제우스에 대하여 사람들은 마치 지배자에게 공물을 바치듯이 옛날 그대로 신전에 희생을 바치고 있었다. 여기에 천상의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준 프로메테우스는 또다시 제우스의 의사에 따라 사슬에 묶이고 말았다.
아낙사고라스는 감옥에 끌려 들어가 머리에 망토를 뒤집어 쓰고 죽음을 기다리듯 길게 누워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감방의 문이 열리더니 그의 제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페리클레스의 명령으로 왔노라고 하면서 아낙사고라스를 재촉했다. 간수를 매수했던 것이다. 해안에는 배가 한 척 준비되어 있었다. 이윽고 배는 순풍에 돛을 펄럭이며 아낙사고라스를 태우고 그리스를 떠나갔다. 그리스의 이성으로 일컬어졌던 사람, 아테네의 프로메테우스는 점점 사라져갔다. 이렇게 이성은 아테네를 떠났던 것이다. 4. 기로에 선 거인. 의심을 품기 시작한 인간. 인간이 자유와 진리를 지향하며 자연을 정복해 나가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인간은 자유를 쟁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노예 제도 위에 핀 열매 없는 자유의 꽃이었다. 진리가 바로 눈앞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간과 진리 사이에는 미신이라는 높은 성이 우뚝 솟아 있었다. 인간은 그 부를 자랑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빈곤을 낳았다. 인간은 철의 제조법을 알아냈다. 그러나 그 철로 삽이나 호미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칼까지 만들었던 것이다. 인간은 땅을 파헤쳐 가수원과 올리브 밭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베어서 불을 질러버렸다. 인간은 바다의 파도를 정복하고 바람으로 배를 달리게 했지만 파도나 바람은 바다의 왕자가 된 인간이 그들 스스로 침몰시킬 만큼 많은 배와 사람을 삼키지는 않았다. 인간에게는 많은 적이 있었다. 야수는 무기를 갖지 않은 인간을 습격했다. 눈사태는 인간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렸고 대지는 인간의 발밑으로 갈라졌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인간 자신이었다. 인간의 생활은 자연과의 싸움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싸움의 역사이기도 하다. 언젠가는 반드시 인간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자연과의 싸움에 전념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인간은 부딪히고 넘어지고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나아가야만 한다. 때때로 뒤돌아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되돌아갈 수는 없다. 인간이 자기의 힘에 자신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 지난날 인간의 힘에 대한 창가가 울려 퍼지던 디오니소스의 극장에서 이제는 인간이 인간 자신을 비웃는 공허한 웃음소리만이 울리고 있다. 지금 무대에 보이는 것은 사색의 집, 즉 철학자의 집이다. 그 집 앞에서 한 제자가 허리를 굽히고 열심히 땅 위를 살피고 있다.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누군가가 세기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니다. 그는 땅속에 날아 타르타로스의 깊이를 조사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제자는 벼룩이 한 번에 얼마나 높이 도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풀고 있다. 그때 문제의 철학자가 등장한다. 관객이 웃는다. 누구일까? 누구나 아는 사람이다. 그는 소크라테스다. 그는 높이 매달아 놓은 커다란 바구니에 앉아 별을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주머니 속에는 저녁 식사를 사 먹을 동전 한 입 없다. 아리스토파네스는 누구를 웃음거리로 삼기 위해 이 희극 구름을 쓴 것일까? 그 대상은 바로 별을 쳐다보는 사나이, 누워서 공상에 잠기는 사나이다. 또한 땅속 나라의 비밀보다는 한 그루의 쐐기풀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이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지금 인간은 스스로를 비웃고 자기의 힘을 의심하고 있다. 산 너머에 또 산이 버티고 있듯이 인간의 생활이 고뇌로 가득 차 있을 때 어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유의 나라, 예술과 과학의 나라 그리스의 공포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파괴의 불기둥이 광란하고 있었다. 대체 누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모두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노예는 노예 소유자와 가난한 자는 부자와 귀족은 평민과 해변 도시는 전원 도시와 싸우고 있었다. 칼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상으로도 싸우고 있었다. 어떤 자는 낡은 과거로의 복귀를 부르짖고 어떤 자는 여러 종족이 교류하여 새로운 장벽을 밀어놓은 이 새로운 제도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전쟁은 불꽃을 튀기며 맹렬히 확대되었고 거리는 피난민들로 붐볐다.
사람들은 어린 자식과 재산을 도시의 높은 성벽 안에 숨기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주택이 너무나 부족했다. 몇백 명의 사람들이 집 밖의 맨바닥에 담요를 깔고 밤을 지샜다. 그 중에는 담요조차 없어 신전의 돌바닥에 그냥 누워서 자는 사람도 있었다. 먹을 것도 부족했다. 도시의 성벽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고 거대한 성문도 굳게 닫힌 채였지만 굶주림이 침입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게다가 페스트라는 전염병까지 외국에서 들어왔다. 돌로 쌓아 올린 높은 성벽도 견고한 성문의 빗장도 페스트의 습격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페스트는 길거리에서 잠자는 사람들이나 시장에 모여드는 사람들 사이를 누비고 돌아다녔다. 페스트가 조금만 입김을 불어넣어도 사람들은 여지없이 죽어갔다. 페스트는 노예나 자유민, 부자나 가난뱅이를 구별하지 않았다. 청년을 죽이고 노인을 살아남게 했다. 전진의 사령관을 쓰러뜨리는 한편 돈을 세던 손을 그대로 뻗은 채 수존노를 죽게 하기도 했다. 수많은 시체가 길거리에서 뒹굴고 있었다. 죽어가는 병자가 타는 듯한 목을 축이기 위해 마지막 힘을 모아 우물가로 기어갔다. 사람들은 신에게 구원을 받고자 신전으로 뛰어갔지만 신은 대답이 없었다. 돌로 만든 신상은 돌같이 차가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예언자에게 물어봐도 확실한 예언을 들을 수가 없었다. 종교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믿음을 포기했다. 오히려 이번에는 이성을 중시하던 사람들이 종교로 귀의했다. 아낙사고라스의 제자 페리클레스까지 임종시에 나무로 만든 신상을 목에 걸고 있었다. 마치 그 조그만 나무 조각이 그를 구해주기라도 할 듯이. 욕망, 사악함, 이기심 같은 것들이 마치 우리에서 도망친 야수처럼 한꺼번에 노골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무기상인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반가워한다. 전쟁은 그들에게는 축제일이나 마찬가지이다. 곡물상은 값을 올리기 위해 물건을 감추고 양곡을 실은 배가 적에게 납포되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역사가인 도큐데이디스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변화에 매우 놀랐다. 그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그대로 외울 수 있다. 그 제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시의 법률이나 인간의 규칙을 존중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예전에는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일을 지금은 공공연히 하게 되었다. 그들은 성스러운 법도도 인간 세상의 규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규율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또는 신을 숭배하든 숭배하지 않든 별로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공포로 말미암아 미래의 공포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악의 다툼을 벌였던 것이다. 하나의 전쟁이 끝나면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외환의 내우가 겹쳤다. 사람들은 집 안팎에서 서로 죽였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싸웠다. 여자들은 지붕에 올라가 적에게 기와장을 던지는 것이었다. 어떤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귀족을 학살했다. 그리고 밀레투스에서는 아이가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불타고 있었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귀족의 복수였다. 밭은 황폐해졌고 올리브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적군에 의해 베어졌다. 사람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왜 이런 재난이 발생한 것일까? 어떤 사나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또 다른 사나이는 이렇게 말했다. 죄는 인간이 아니라 잘못된 법률이나 제도에 있는 것이라고. 철학자는 책으로 혼란스러운 세계에 정의를 구현하고자 저술에 힘썼다. 그러나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악이란 말인가? 어떻게 선악을 구별한단 말인가? 사람에 따라 그 대답은 각양각색이었다. 자유민에게 있어서의 선은 노예에게는 악이었다. 귀족에게 있어서의 정의는 시민에게는 정의가 아니었다. 선생은 학생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절대적인 정의라는 것은 없다.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정의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허위에서 진리를, 무지에서 지혜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가?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진리를 갖고 있는 법이니까. 하나의 돌멩이가 하얗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흰 돌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검은 돌멩이로 보일지도 모르지 않는가? 결국 사람들은 과연 이 세상에 실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의심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 돌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인지도 모른다. 만약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은 알 수 없다. 또 설사 알았다고 해도 그것을 남에게 말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하여 어떠한 문제에도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인간의 이성은 스스로를 더없이 불신하게 되었고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는 일을 포기하고 말았다. 소크라테스에 대하여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조차 스스로를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저 소크라테스가 좋아하는 말도 나는 나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였다. 제자들은 소크라테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누구라도 소크라테스를 처음 만난 사람은 그가 유명한 철학자라는 것을 쉽게 믿지 못한다. 맨발에 몸에는 낡아빠진 망토를 걸치고 있는 그는 언뜻 보기에는 어느 집에나 흔히 있는 세이레너스의 작은 상자의 상과 같은 사람이다. 세이레너스의 작은 상자. 그 외관의 장식은 초라하지만 뚜껑을 열면 그 속에는 그 집 주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가득 차 있다. 소크라테스도 이 조그만 세이레너스의 상자와 같이 볼썽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은 소박하며 아무 꾸밈도 없었다. 그러나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는 귀중한 사상이 메아리 치고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어떠한 학문을 가르쳤는가?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희극 구름에서 소크라테스가 커다란 바구니에 올라앉아 별만 연구했던 것처럼 묘사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결코 별의 정신을 빼앗기지는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천공의 연구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연의 연구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다. 그런 학문이 인간의 행복에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아낙사고라스가 예전에 하려고 했던 일이다. 그 반쯤 정신이 나간 노인이 태양이 불에서 생겨났다고 말했지만 인간은 불을 제거할 수 있으나 태양은 손댈 수 없다는 점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게 아닌가. 소크라테스는 학자들을 비웃었다. 학자는 저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학자를 미친 사람처럼 여기고 있었다. 어떤 자가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라고 말하면 다른 자는 그것이 무한히 많다고 말한다. 어떤 자는 만물은 생성하고 소멸한다고 가르치는 데 비해 다른 자는 만물은 결코 생성되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자연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마음대로 바람을 일으키고 비가 내리도록 할 수 있는가? 인간에게 있어 신들의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신은 그 자신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을 파헤치려는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좋은가? 그것은 신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이다.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다. 이러한 지식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 진정 유용한 것이다. 아테네 거리에는 돈을 받고 사람들을 가르치던 유명한 소피스트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학문을 가르친다고 자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아무에게도 돈을 받지 않았다. 그는 남을 가르치기보다는 남에게서 배우려고 했다. 그는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했다.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로서는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 언젠가 그의 친구 한 사람이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가서 무녀 퓨티아에게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러자 무녀는 아니,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소 라고 대답했다.
이 친구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들은 소크라테스는 매우 놀라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다. 퓨티아가 어째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나에 대한 일밖에 모르고 있는데. 마침내 소크라테스는 진실한 지자를 만나기 위해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먼저 아테네로 가서 가장 고귀한 사람을 방문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사나이를 지자라고 했으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터였다. 그는 그 나라의 최고 지휘자였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와 잠시 이야기를 해보고 즉시 그 사나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지자가 아니며 보잘것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소크라테스는 이 정치가와 지의 존재에 대하여 토론했다. 이런 일을 자기에게 묻다니 이만저만 신뢰가 아니라고 정치가는 화를 냈다. 소크라테스는 이 저명한 지자와의 대화가 끝난 뒤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나 나나 결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다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든 알고 있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소크라테스야말로 이 정치가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어서 소크라테스는 시인과 조각가를 방문했다. 그러나 어디를 가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어떤 자는 웅변가였고 어떤 자는 뛰어난 시인이었고 어떤 자는 훌륭한 조각가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일에 대해서도 지자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진실한 지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는 젊은이가 많았다. 그들은 결코 자기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스승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영원한 진리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배우고 탐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진실한 현인을 찾아 아테네 거리나 광장에 자주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젊은이들이 체조를 배우는 체육관에 들어갔다. 거기에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있어 소크라테스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소크라테스는 긴 의자에 앉았고 젊은이들은 그 주위를 둘러쌌다.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 화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개개의 인간에게 있어 선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소크라테스는 가장 나이 어린 크리니아스에게 물었다. 누구나 행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까? 어쩌면 이런 말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쑥스러운 일인지도 모르지. 대체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라고 크리니아스는 대답했다. 그렇다면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부자가 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만이 행복일까? 건강이나 권력을 갖는 것도 행복이 아닐까? 물론 그것도 행복입니다. 그럼 명예나 존경은 어떤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것은 나쁜 일일까?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용기가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일까? 행복한 일이죠. 즉 자네의 말은 이런 것이지. 재산, 권력, 건강, 명예, 그리고 용기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면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쓸모가 있을 때 그 인간은 행복한 것이 아닐까. 당연히 그렇겠지요. 쓸모가 있다면. 그렇다면 만약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을 쓸모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요, 쓸모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즉, 사람은 그러한 것을 단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올바른 사용법도 있고 잘못된 사용법도 있으니까. 만약 목수가 연장을 잘못 쓴다면 재료를 버리게 되니 쓰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목수가 톱이나 도끼를 바르게 사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피리 부는 사람이 피리를 잘 불고 조각가가 조각을 잘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 자기 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아닐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재산이라든가 건강, 권력, 명예 따위도 단순히 그것을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지식에 의해 지배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며 만약 이것을 무지가 지배한다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 즉 선도 악도 그 자체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지식만이 선이며 무지만이 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러한 문답에 의해 상대방은 자기 사상의 모순을 깨우치고 그것을 떨쳐버리게 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크리니아스는 권력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권력도 무지한 사람이 사용하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친 것이다. 소크라테스와 대화함으로써 젊은이들은 토론하고 사색하는 법을 배웠고 모순을 파헤치고 올바른 사고방식에 도달하는 법을 배웠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과 함께 진리를 구하기 위해 문답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 정의와 악을 구별하는 것이었다. 지난날 사람들은 진리의 여신이 아테네 거리를 둘러보고 올림포스 산에 있는 아버지 제우스에게로 돌아가 보고 온 것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제우스는 진리의 여신을 모독한 사람들을 벌주었던 것이며 또 양심도 진리의 여신과 함께 있지 않게 되었다. 그 뒤 지상에는 더 이상 정의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올바른 자가 멸망하고 부정한 자가 영화를 누리고 있으며 도처에 탐욕과 증오가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도 이제는 정의의 노래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야수와도 같이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에 소크라테스가 나타났던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또다시 진리를 찾아 방황했다. 그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지혜와 정신의 힘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아테네 시민인 당신들은 재산과 명예와 존경은 가능한 한 독차지하려고 악착같이 덤비면서도 위대한 정신과 진리에 대한 일은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고 있어. 소크라테스는 물건을 팔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는 시장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또 주연석에도 나타나 웅변을 자랑하는 사람이나 선거에 이긴 것을 자만하는 사람이나 경마에서 자기 말이 이겨서 큰 돈을 벌었다고 싱글벙글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걸었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피하고 또 경원했지만 그는 그들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잠들어 있는 영혼을 일깨우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을 생각하시오.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시오. 자기 재산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라는 인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오. 아테네의 화려한 외관에 현혹되지 말고 아테네시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하시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를 사랑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 역시 과거를 회상했다. 그때의 생활이 더 좋았던 것처럼 생각되었다. 상업이 인간을 타락시켰다. 기술이나 과학의 진보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아테네 시민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돈 앞에는 노예와 같이 굴복한다. 세월이 흘러도 이런 상태에서는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상들의 그 율법과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귀족의 자제들도 소크라테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집회에서 조상들의 율법과 습관으로 돌아가라 하고 외쳤다. 지나간 시대의 생활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스파르타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이나 스파르타의 흉내를 냈다. 그 모습과 차림새까지도 모방하여 두꺼운 망토를 입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턱수염을 곱슬곱슬하게 길렀다. 심지어는 이 아테네의 적과 내통하는 자까지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귀족이 아니라 조각직공인 소프로니스코스의 아들이다. 그도 청년 시절에는 끌을 가지고 일했었다. 그는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여신 카리스의 상을 조각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직업을 계승하지 않았다. 직공이 하는 일은 영혼을 약하게 하고 국사를 생각할 틈이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테네의 국사가 직공, 피역공, 도공들의 집회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피역공이 정치가가 될 수 있는가?
정치학을 배운 자만이 정치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당연히 귀족 자제들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었다. 그리하여 아무런 욕심도 없고 일찍이 조국을 위해 몇 번이나 싸운 적이 있는 이 늙은 병사, 찢어진 망토를 걸친 가난한 직공의 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만하고 탐욕스러운 매국노들의 스승으로 초항받게 되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바라던 사건이 일어났다.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패한 것이다. 그리고 아테네가 옛날 체제로 돌아가는 조건으로 강화가 체결되었다. 스파르타의 협력한 귀족들이 다시금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수천의 상인이나 직공 대신 30명의 압제자가 아테네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크리티아스와 카리클레스가 가장 유력한 존재였다. 소크라테스는 분명 정의와 진리와 정신에 대하여 크리티아스나 카리클레스를 비롯한 제자나 친구들에게 설파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이미 정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압제자는 그의 적에게는 잔인할 만큼 냉혹했다. 그들은 단순히 그 재산을 강탈하기 위하여 무고한 시민을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 그들은 불안에 쫓기면서도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투옥하고 처형했다. 압제자는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4명의 시민에게 살라미스 섬에 가서 유명한 아테네인 레온테스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레온테스는 크리티아스나 카리클레스가 자신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살라미스 섬으로 도망쳤던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 부당한 명령을 거절했다. 그는 지난날에 자기 제자들을 공공연하게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사악한 양치기들이다. 양들의 숫자를 죽이려고 한다. 압제자는 소크라테스에게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금지시켰다. 크리티아스와 카리클레스는 소크라테스를 불러놓고 이렇게 윽박질렀다. 알아듣겠소, 소크라테스. 정신 차리란 말이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또 한 마리의 양의 목을 칠 수밖에 없소. 이 경험은 시민을 양으로 보고 지배자를 양측으로 생각하는 귀족 정치의 참모습을 소크라테스에게 일깨워 주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크리티아스의 먼 친척벌 되는 귀족이었지만 그 사람까지도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30명 압제자의 정치에 비하면 예전의 민주정치는 순군과도 같이 훌륭한 것이었다. 마침내 이 압제자들이 실각하는 날이 왔다. 민주주의는 관대했으며 시민 집회에서는 이 민주주의의 적을 용서하는 법률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소크라테스를 용서하려 하지 않았다. 젊은이들에게 민주정치를 멸시하도록 가르친 것은 바로 소크라테스가 아닌가. 그는 살인자나 강도보다 훨씬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마음이 올바른 훌륭한 인간으로 보인다. 압제자의 무기는 칼이지만 소크라테스의 무기는 칼보다 훨씬 날카로운 것이었다. 그는 완벽한 토론 방법과 지식을 판별하는 술법, 즉 변증법의 시조였다. 시민의회가 정한 법률을 가지고는 민주정치를 배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크라테스를 처벌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른 고발, 즉 청년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새로운 신을 퍼뜨렸다는 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성스러운 신의 음성 같은 것이 있다고 연설하곤 했던 것이다. 그는 재판에 회부되었다. 고소인은 메리토우스라는 부유한 피역상과 법정 변론인 니코니우스, 극작가 아뉴토우스 등 3사람이었다. 모두들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꾸밈없는 어조로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 자비를 애원하지는 않았다. 여러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우리들은 원고인 아뉴토우스의 고소를 기각하고 당신을 석방시키려고 한다. 만약 당신이 철학을 하지 않는다면 라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철학자일 것이다. 나는 변함없이 젊은이나 노인에게 설교해야 한다. 육체나 돈보다는 자기의 영혼을 근심하고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또 이렇게도 말할 것이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아뉴토우스의 말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간에, 나를 석방하든 석방하지 않든 간에 나는 앞으로 영원히 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비록 몇 번이나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라고. 아테네 시민 여러분, 떠들지 말고 잘 들으시오. 여러분이 내 목숨을 빼앗는다면 나이상으로 해를 입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여러분은 나 같은 인간, 끊임없이 여러분을 격려하는 인간을 또다시 발견하기는 힘들 테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교를 하는 까닭에 더없이 중어스러운 인간. 마치 등해가 자는 말을 깨우듯이 달콤하게 자고 있는데 깨우러 오는 인간. 그런 인간은 없을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화를 내듯이 여러분은 나를 꾸짖고 죽여버린 다음 그대로 실컷 자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깨우는 일이야말로 나의 의무인 것이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걱정하여 내 집안일을 팽개쳐 둔 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를 설교하고 있을 뿐이다. 이리하여 재판관은 소크라테스의 유죄를 선고했다. 고소인은 사형을 요구했으나 아테네의 법률에 의하면 소크라테스 자신도 자기가 복역할 형을 신청할 권리가 있었다. 고소인이 요구한 형이냐 아니면 피고가 신청한 형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관의 재량이었다. 나는 어떤 형을 받을 것인가? 추방인가? 그러나 대체 어디로 추방된단 말인가? 어디를 가나 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젊은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다른 곳으로 가거든 침묵을 지키고 말썽을 일으키지 말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무엇이 인간의 선이고 무엇이 선이 아닌가를 밤낮으로 담론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 최대의 행복이라고 말해봤자 여러분은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행복이 없으면 나는 비록 몸은 살아있다 해도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재판관은 다시 협의한 뒤에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소크라테스는 최후 진술을 했다. 지금 나는 여기에 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신의 추격을 받는 굼뜬 늙은이로서. 이제 갈 때가 왔다. 나는 죽음의 나라로, 여러분은 삶의 나라로. 그는 감옥에 갇혔다. 친구와 제자들은 소크라테스가 자기 변명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놀랐다. 좀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다. 추방을 신청했다면 재판관도 동의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죽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모두들 달아나라고 권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 달아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 나는 여기에 이대로 있어야만 한다. 일생 동안 선을 권해왔던 내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에 조국이 부과한 형벌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내가 망토로 모습을 가리고 탈주하는 것을 훌륭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그렇게까지 해서 도망다니고 그리하여 국법을 어겼다는 말을 들어야 하겠는가? 그것은 내가 항상 말하던 정의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마침내 형 집행일이 다가왔다. 소크라테스는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 그는 침대 곁에 모인 친구들과 마지막 담화를 나누었다. 이 마지막 날에 그는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소크라테스는 죽음과 영혼에 대해서 말했다.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즉 영혼만이 살아남든지 또는 육체와 함께 사멸하든지 간에 나는 다만 기다릴 뿐이다. 그날 저녁 노을이 깔리면서 태양이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태양이 서쪽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면 형리가 독이 든 사발을 가져오게 되어 있었다. 제자 하나가 최후의 순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 해는 아직 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독약이 준비되었으면 가져오게. 형리가 독이 든 사발을 가지고 오자 소크라테스가 물었다. 여보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주게. 자네는 잘 알고 있겠지. 소크라테스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저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독을 마신 후 발에 마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누우십시오.
그러면 독이 온몸에 퍼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발을 들고 독약을 마셨다. 손도 떨리지 않고 안색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다. 가장 나이 어린 제자는 울음을 참을 수 없어 망토로 얼굴을 가렸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슬피 울었다. 어떻게 된 건가? 모두들 이상하군 하고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친절한 말이라도 들으면서 죽고 싶네. 당황하지 말게. 제자들은 슬픔을 참았다. 소크라테스는 발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자 곧 똑바로 누웠다. 독을 가져온 형리가 소크라테스에게로 다가와서 의사처럼 발을 만져보았다. 그리고 물었다. 느껴집니까? 아니, 하고 소크라테스가 대답했다. 이어서 형리는 장단지에서 점차 위쪽으로 몸을 만지면서 체온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다. 소크라테스는 침착하게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고 예부터의 습관대로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에게 희생물을 바치도록 당부했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바쳐야 하네. 잊지 말고 그렇게 해주게.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곧 그 눈도 입도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이리하여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박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마치 자살하듯이 현세에서 도망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람들은 몇천 년 동안이나 그 제자들이 쓴 소크라테스의 생애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소크라테스 비극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정의로운 인간을 육성할 셈이었지만 악한 자와 매국노를 만들어낸 결과가 되었다. 그는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만 가르쳐주면 사람은 반드시 정의로운 인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크리티아스나 카리클레스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나쁜 짓을 저질렀고 심지어는 스승인 소크라테스까지 공범자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결국 가장 고결한 인격자로 일컬어졌던 그도 그릇된 길로 접어들었고 암흑의 막다른 골목에 갇혀버렸다. 그때 그는 이미 죽음을 택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제자들이 쓴 소크라테스의 최후를 igno라면 우리들은 재판관에게 애원하지도 않고 감옥으로부터의 탈주도 거절한 채 법을 어기기보다는 죽음의 약사발을 마시겠다고 말한 이 늙은 철학자에게 동정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신의 강함과 약함으로 사상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사람이 인간의 발전에 이바지했는가 아니면 방해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그는 인간의 발전에 인간이 위대하다는 사실에 무슨 기여를 했는가? 인간은 자유를 향하여 계속 전진했다.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이 자유를 지향하는 여로에서의 일부 전진이었다. 물론 그것은 오늘날 말하는 의미의 민주정치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불과 수천 명의 자유시민들의 자유는 몇천 몇만이라는 노예나 이국인을 희생으로 한 자유였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해도 그것은 귀족의 전제정치에 비하면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된 것이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민주정치의 반대자였다. 그는 자유란 천박한 접대부가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와 같은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인간은 진리를 지향하고 자연을 인식하며 지배하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자연을 연구하는 일에 반대했다. 그는 그대의 영혼을 알라고 말한다. 마치 인간의 영혼이 자연을 초월하여 이 세상 저쪽에 존재하고 있기라도 하듯이. 이와 같이 소크라테스는 단지 같은 시대의 사람들만 아니라 몇십 세대 동안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다. 인간이 진보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조상들의 습관과 낡은 신앙애로의 복귀를 바랐던 사람들은 모두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했다. 소크라테스는 변증법이라는 예리한 무기를 만들어냈다. 그 후 학자들은 사물을 보다 정확하게 규정 지을 때 소크라테스의 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자신은 이 무기를 세계의 연구나 진리의 발견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변증법도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들의 수중에서는 다만 무의미한 주장의 술법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와 같이 소크라테스는 그릇된 길을 걸음으로써 자기의 제자뿐만 아니라 후세의 많은 사상가들까지도 손상시키고 혼란시켰던 것이다.
플라톤에 대하여. 소크라테스의 제자 가운데 그 스승 이상으로 민주사상과 과학적 정신을 맹렬히 반대한 자가 있었다. 그는 바로 플라톤이었다. 플라톤은 언제나 명상에 잠겨있는 젊은이였다. 그는 사색의 세계에 침잠하고 있으면서 미소를 짓는 일조차 없었다. 왠지 다른 제자들을 경멸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했다. 그가 주력한 중요한 일은 후세 사람들을 위하여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끝까지 지킨 것이었다. 그는 언제나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스승과 토론한 내용을 빠짐없이 작은 철필로 나판에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인가 자기의 의견을 첨가해야만 했고 그것을 무대에서 연출하듯이 모조리 재현시키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플라톤의 대화편은 생기 있고 흥미진진하며 또 극적인 것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언젠가 플라톤은 이 대화편의 한 구절을 소크라테스에게 읽어준 적이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짓고 고개를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이거 정말 놀랐는데 이 젊은이는 나의 사상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군. 소크라테스가 죽은 뒤 플라톤은 곧 고향을 떠났다. 아테네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매우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는 귀족 출신으로 조상은 아테네의 왕이었고 그의 일족은 민주정치를 전복하는 모의에 가담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도 민주정치의 지도자들, 상인, 조선공, 피역공, 선주들에게 대한 적개심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 보였던 것이다. 플라톤은 아테네를 떠나 메가라로 달아났다. 그는 망명의 땅에서 또다시 철필과 나판을 들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만년의 언행과 감옥에서의 제자들과의 대화를 회상하여 기록했다. 플라톤은 묘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누구하고나 행동을 같이 하며 사람들을 관찰했으며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에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기에 없었다. 그의 눈은 자신의 내면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세상을 떠난 스승 소크라테스와 담화하며 거기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었다. 플라톤에게는 죽은 소크라테스가 생존해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고 주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유령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마치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이 뒤바뀐 셈이었다.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듯이 주위의 모든 것이 떠올랐다가는 지워지고 지워졌다가는 떠오르는 것이었다. 이것저것이 모두 덧없이 생각되었다. 옛날의 습관도, 신앙도, 법률도 언젠가는 반드시 허물어지고 마는 것이었다. 어느 곳에 몸을 의지하면 좋을까? 어디에서 그의 지주를 발견할 것인가? 세계의 어디엔가 사람들이 정의의 기치 아래 살고 있는 나라는 없을까? 모든 질문에 대답하고 의심을 풀어주는 학문은 없을까? 플라톤은 바다를 건너 이집트로 갔다. 그는 이집트인의 습관이나 신앙에는 흥미가 없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는 누구나 날 때부터 신분에 적합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직공은 일터에서 작업을 하고 농부는 땅을 경작하고 있었다. 농부의 아들이 직공이 되는 일은 없으며 직공의 아들이 왕의 직속학자가 되는 일도 없었다. 아테네에서는 직공도 제화공도 하역인부도 모두 시민 집회에서 국가의 정치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평민이 국정에 참견하거나 왕권에 관여하러 들었다가는 당장 처벌되는 것이었다. 플라톤은 농부나 직공은 노동을 하고 무사나 철학자가 인민을 지배하는 국가체제에 점점 마음이 끌렸다. 이러한 사회체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노예적 노동과 무지로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플라톤에게는 다수에 의한 지배보다는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귀족인 플라톤은 평민의 일 같은 것에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직공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은 국가에 있어서 하찮은 일이다.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국가의 수호자뿐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목적은 직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자체의 완성에 있기 때문이다. 수호자란 유력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력하다는 것은 선량하다거나 성실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공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소위 플라톤의 이상국의 개념이었다. 플라톤은 세상을 떠난 스승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 사실의 세계에서 이상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플라톤은 또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다리를 타고 이데아의 세계로 올라갔다. 그는 주위에서 떡갈나무, 월계수, 플라타너스 따위의 나무들을 본다. 이들 나무의 무성함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 태풍에 쓰러지거나 사람들이 베어버리기 때문이다. 저 튼튼한 떡갈나무조차도 언젠가는 썩어 없어진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들 개개의 나무로부터 나무라는 일반적인 개념에 도달했다. 어느 누구도 나무라는 개념을 파괴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모래 위에 그린 삼각형은 지우면 없어지지만 삼각형의 개념만은 지울 수가 없다. 시간도 이 이데아를 정복할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 시간은 우리들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지만 이 이데아는 손상시키지 못한다. 이데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여 플라톤은 이데아 왕국에 도달했다. 그것은 색깔도 형체도 없고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세계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영혼은 진리의 전당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눈에 비치는 세계는 이 숨겨진 이데아 세계의 단순한 영상에 불과할 뿐이다. 이미 헤시오도스 시대의 그리스에서는 진리, 건강, 공포, 권력 등은 최고의 신성이라고 믿고 있었다. 플라톤은 이 낡아빠진 고대의 생각을 부활시킨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추상화된 개념만이 영원한 존재였다. 살아있는 말이나 앞에 있는 책상 등 눈에 보이는 사물과는 달리 말의 일반적인 개념, 책상의 일반적인 개념, 다시 말해서 말의 이념, 책상의 이념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듯 플라톤은 이 이중의 세계에서 살아갔다. 꿈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가 되고 현실의 세계가 꿈의 세계가 되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영혼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에 대한 개념이나 개념에 대한 개념을 보고 있었다. 이리하여 전 세계, 즉 소리와 색깔과 형체를 지닌 세계는 지금에 와서는 단순한 환상의 세계가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만 참다운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플라톤은 마치 개울물을 바라보며 이 물속에 비치는 떡갈나무야말로 참다운 떡갈나무이며 뚜기에 있는 떡갈나무는 환영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환영의 세계에서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공연히 어둡고 괴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난감해야 할 뿐이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 현실의 세계를 버리고 이념의 세계에서 살도록 설교했지만 그 자신은 현실의 세계로 나서고 싶었다. 이 세계를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개조하기를 원했다. 그는 시케리아의 디오니시오스 왕을 찾아가서 철학자가 지배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디오니시오스 왕은 철학자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왕은 플라톤을 비난하며 노예로 삼아 팔아버리려고 했다. 친구들이 많은 돈을 지불한 덕분에 플라톤은 또다시 고향인 아테네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젊은이들이 이 진실의 세계를 자기 곳으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켰다.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처럼 붐비는 거리에서 제자와 토론하지 않고 정원의 나무 그늘이나 영웅 아카데모스의 동상 밑에서 이야기했다. 아카데모스는 잊혀졌지만 그 이름은 지금도 학술 연구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플라톤은 아카데미아의 입구에 다음과 같은 명을 새기게 했다. 기하학의 지식이 없는 자는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없노라. 그는 수학으로 수의 개념을 알고 이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자들의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던 것이다. 인간은 길을 찾는다. 플라톤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자는 무턱대고 스승을 맹종하지는 않았다. 그 제자는 의사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육체 없이 정신이 존재한다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심장이 혈액을 따뜻하게 하고 그 체온에 의해 생물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불이나 돌, 공기 등에 깃들여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나무에 물론 감각이나 의식은 없겠지만 나무의 생명을 유지하고 종자를 맺게 하고 또 그 종자에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어떤 종류의 영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돌을 보라. 돌은 살아있지도 않고 대지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지도 않으며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내지도 못하지 않는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제자가 이와 같은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수년 동안 아카데미아에서 지냈다. 그는 스승을 존경하고 그 가르침, 문답하는 일, 변증법에 의해 진리를 탐구하는 일, 개개의 사물에서 개념을 확립하는 법을 배워 익히고 있었다. 스승도 이 제자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하여 다른 제자들은 박차가 필요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제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자기를 몽상의 세계로 이끌어가려고 할 때는 완강히 그것에 저항했다. 어쨌든 이 몽상의 세계, 즉 동화 같은 나라에서는 육체 없이 영혼이 존재하고 사실 없이 개념만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담하고 솔직한 사나이였으므로 플라톤이 동화의 세계를 설교하면 나는 플라톤을 경외한다. 그러나 진리를 더욱 경외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는 자기 자신의 길을 걷기 위해 아카데미아를 떠났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눈을 감은 채 단지 이성의 힘만으로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유심히 살피고 그것을 만지고 그것으로부터 소리를 잘 들어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동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다. 동물 중에는 느끼거나 자기가 본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불에 댄 적이 있는 동물은 불 곁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동물에게도 기억이나 경험이 있다는 좋은 증거이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여 기술이나 과학을 탄생시키는 것은 인간뿐이다. 불로 화상을 입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 인간은 흙을 불에 구워서 토기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경험이 기술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나 도공은 습관에 따라 불을 사용할 뿐 왜 흙이 구워지는지 그 이유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자는 그 이유를 탐구한 다음에 행동한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과학이란 원인에 대한 지식이다. 이 지식이 없는 인간은 새로운 것을 볼 때마다 놀란 듯한 눈을 한다. 아이들은 태엽이 달린 장난감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러나 기계의 원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 장난감이 움직이지 않는 편이 훨씬 이상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이다. 그렇다면 사물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의문을 품은 것은 자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엽이 달린 장난감의 원리를 아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가 존재하는 참된 원인을 아는 일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리스인은 이 의문에 대답하고자 여러 가지 학설을 남겼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속인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상자를 숨을 죽이고 들여다보듯이 철학자들의 책을 펼쳤다. 거기에는 위대한 사상의 보물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었던가. 그러나 거기에는 황금과 함께 구리도 섞여 있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금과 구리, 진리와 허위를 선별하는 일에 착수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철학자들은 아직 사물을 명확하게 생각하는 힘을 지니지 못했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아직 싸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때때로 적의 급소에 일격을 가하기도 하지만 시종 일관된 싸움을 하지는 못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초기의 과학자들이 일체의 근원을 진료라고 생각했으며 이 진료에서 개개의 것이 생겨나고 그것들은 결국 다시 진료로 환원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만물의 근원을 탈레스는 물이라고 생각했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생각했으며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생각했다.
또 엠페도클레스는 물, 공기, 불 외의 제4의 원소, 즉 흙을 첨가했다. 아낙시메네스는 원소가 무수히 많다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이 진료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동상에는 청동이 필요하고 화병에는 은가루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재료들만으로는 동상도 화병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거기에 형상이 필요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보다 형상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철학자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피타고라스파 사람들의 저서를 읽어보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숫자나 선이나 도형의 중요성을 발견했다. 그들은 수학이 만물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상만으로는 아무것도 창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기하학적인 도형만으로는 청동 그릇을 만들 수 없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동의 재료가 필요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카데미아에서 들은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한 강의를 기억하고 있었다. 플라톤은 이데아야말로 만물을 만드는 형식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아카데미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마도 가장 골치 아픈 학생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질문은 스승인 플라톤을 언제나 난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을 둘러싼 현실의 세계에 대해 플라톤에게 몇 번이나 이렇게 질문했었다. 어떻게 물질을 떠난 형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은가루 없이 어떻게 은빛 화병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이 화병 이외에 화병의 일반적인 개념이라는 이념이 있고 여러 가지 나무, 즉 보고 만질 수 있는 나무 외에 나무의 일반적 개념이라는 이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물을 둘로 나누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무가 종자로부터 생장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을 이 이념이라는 것이 설명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또다시 이 캐캐묵은 논쟁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화병인 그 재료인 은리는 분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재료와 형식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요인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이 화병을 만드는 인간, 즉 직공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세계를 만드는가? 아낙사고라스는 자연 속에 이성이 존재하는데 바로 그것이 마치 직공이 화병을 만들고 조각가가 동상을 만들듯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낙사고라스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있을 때는 이 이성을 끄집어내지 않고 설명이 안 될 경우에만 이성이라는 창조주를 인용하는 방법을 썼다. 엠페도클레스는 사랑과 미움이라는 두 가지를 세계 형성의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사랑은 만물을 창조하고 미움은 만물을 파괴한다고. 레우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는 만물을 창조하고 파괴하는 것은 원자의 영원한 운동뿐이라고 생각했다. 즉 진료와 형상 이외에 운동이 존재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운동은 어디서 오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느 책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또 하나의 위대한 스승, 자연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기 위해 숲이나 들로 나갔다. 오랫동안 많은 책을 탐독한 탓에 그는 지식이 매우 풍부했지만 자연 속에서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많은 것을 보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밭에 나가서 농부가 갈아놓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 씨로부터 새싹이 나오는 것을 생각했다. 씨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줄기가 나왔고 줄기에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삭이 나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새가 알에서 어떻게 부화되고 어떻게 먹을 것을 찾아서 주둥이를 벌리며 머리를 내미는지를 보았다. 어미새가 부드러운 털로 품어주면 알 속에서도 무엇인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의 연구는 이와 같은 사물 하나하나의 관찰에서 자연 전체의 고찰로 발전했다. 줄기에 이삭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듯이 자연에는 만물을 변화시키고 새로 고쳐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은빛 화병을 만들 때 인간은 그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만든다. 자연은 무의식적으로 식물의 줄기를 이삭으로 변화시킨다. 때때로 자연은 자기가 원치 않았던 것을 만들기도 한다. 기형의 탄생이다.
그러나 자연이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잘못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의 목적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의 대답을 얻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또다시 자연을 관찰했다. 그는 나무의 뿌리를 조사하고 그것은 동물의 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를 보았다. 물고기 또한 동물과는 매우 다르다. 물고기는 동물의 폐 대신 아가미로 숨을 쉰다. 물고기에게는 귀가 없다. 그러나 물고기도 소리를 듣는다. 어부가 노 젓는 소리를 듣고 물고기는 달아난다. 그래서 어부는 가능한 한 소리가 안 나도록 조심스럽게 노를 젓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조그만 동물을 해보하여 그 내장을 조사해보고 그것으로 인체의 구조를 유추하려고 했다. 당시에는 인체 해부를 죄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동물들을 서로 비교하고 그것을 하등인 것으로부터 고등인 것으로 배열하여 개통수를 만들었다. 연체동물, 불가사리, 해면동물 등과 같은 하등동물로부터 포유류까지 늘어놓고 인간과 가장 흡사한 원숭이가 고등동물로서 배열되었다. 가장 우등한 동물은 인간이고 동물 밑에는 풀과 나무가 있고 다시 그 밑에는 돌과 흙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개통수를 바라보았다. 위로 올라갈수록 진료는 더욱 복잡하고 고도이며 기민하고 활동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된다. 자연은 차례대로 새로운 것을 만든다. 나중에 만들어진 것은 먼저 만들어진 것보다 더욱 완전한 것이 된다. 자연은 단번에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창조를 위한 진료가 끊임없이 자연에 반항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대리석이 좀처럼 조각가에 끌 대로 깎여나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인간보다 더욱 완전하고 더욱 의식을 지닌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플라톤의 저 캐캐 묵은 세계로 되돌아가게 된다. 방금 전에 그는 화병이 없으면 화병의 형상도 없으며 육체가 없으면 정신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육체가 없어도 이 세계를 초월한 어딘가에 이성이 존재한다고 말하게 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흙, 식물, 동물, 인간이라는 개통수에 의하여 생물과 무생물을 결합시켰다. 그는 대지, 물, 공기, 불에 대하여 그것들은 무엇인지 또 그것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합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는 거리를 거닐다가 대장간 앞에서 불이 광석을 금속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다. 광석은 대지에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금속도 대지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는 장작에 불을 붙이면 연기가 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나무도 대지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또 불에 물을 뿌리면 하얀 수증기가 되어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 수증기는 다시 비나 눈이 되어 대지로 돌아온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변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불, 물, 대지. 세계는 이 네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일찍이 엠페도클레스가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네 가지 원소가 차례로 다른 원소로 변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원소, 즉 첫 번째 진료의 작용 때문이 아닐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밤에 밖으로 나가 고대 철학자들이 그랬듯이 하늘의 별을 쳐다보았다. 그는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아내려고 했다. 그는 지구가 편편한 것이 아니라 구형인 것을 알고 있었다. 피타고라스가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다. 그의 제자들 중에는 아직 그것을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지구가 둥글다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머리를 밑으로 하고 걷겠군요. 또한 배가 어떻게 그 둥근 표면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항해할 수 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말을 웃으며 듣고 있었다. 그는 한쪽이 위로 향해 있으므로 당연히 반대쪽은 밑으로 향해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있어 움직이지 않으며 그 주위를 몇 개의 천구가 정교한 장난감처럼 회전하고 있고 그들 천구에 달이나 태양이나 유성이 항성으로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하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이 기계와도 같은 정연한 장치가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처음에는 누군가가, 아니 무엇인가가 이 우주를 움직이게 했을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그는 이 항성의 천구 저쪽에는 만물을 움직이는 절대의 이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최근까지도 설명하기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이 이성을 끄집어낸다고 하여 아낙사고라스를 조사했던 그가 이 낡은 생각을 끄집어내어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프리문 모빌레. 첫 번째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이다. 달보다 밑에 있는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하지만 달보다 위인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 그곳에야말로 영혼의 영역이 있다. 천체는 지상의 물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영혼 불멸의 정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 플라톤의 학설로 복귀하여 천상의 환영의 세계를 만들어냈다. 거기에는 파괴도 멸망도 없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불멸의 꿈의 세계를 이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진보의 길을 발견했는가 하면 또다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처음에 그는 육체가 없는 정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물질이 없는 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플라톤 학설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진하여 플라톤의 사상을 계승하고 물질을 떠난 형식의 세계나 천상에 있는 처음으로 움직이는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의 지혜를 모두 한데 모으려고 했다. 즉 그는 플라톤과 데모크리토스, 종교와 과학, 관념론과 유물론 등 모순된 것을 모두 결합하려다가 과오를 범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의 위대한 사상가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 폴리스의 몰락.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들이 살아가던 100여 년간은 그리스 도시 문명이 몰락하고 알렉산더의 새로운 세계 제국이 등장하는 시기였다. 이 전환의 시대에 소크라테스는 죽음의 독배를 마셨으며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류 철학사의 최고봉으로 우뚝 자리 잡았다. 그리스 도시국가는 동방의 강국 페르시아와의 두 차례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최전성기를 구가했다. 그 중심에는 아테네가 있었다. 아테네의 시민들은 민주주의라는 자유의 공기 속에 1년에 150일에 달하는 축제를 즐겼으며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암송하고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와 같은 비극의 명작들을 관람했다. 헤라클레이토스를 잇는 자연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을 탐구하고 소피스트들은 다양한 연설과 설득의 기술을 일컫는 수사학을 명문가 자녀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300여 개에 달하는 폴리스의 관계는 안정적이지 않았다. 그 불만의 중심에는 아테네가 있었다. 아테네는 많은 주변의 도시 국가들을 사실상의 식민지로 만들고 억압했다. 페르시아의 재침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고 그리스 반도와 주변 지중해 지역에 패권을 유지하려 했다. 많은 폴리스는 위협을 느꼈으며 또 다른 맹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펠레폰네소스 동맹이 생겨났다. 양 진영 간의 갈등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으로 터졌으며 결과는 아테네의 참패였다. 전쟁 후 아테네 정치는 혼란스러웠다. 스파르타의 후원을 받은 30인 참주정은 1년이 안 되어 붕괴했다. 민주정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참주정 및 민주정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것이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모두 결국은 그리스 북방의 시골 국가 마케도니아에 의해 멸망했다. 알렉산더 세계제국 시대의 출발이었다. 고대 철학자들이 끈질기게 운동했던 이유. 매일 체육관에서 레슬링을 연습했던 소크라테스. 그리스 제전에서 2차례나 우승했던 플라톤. 영혼을 가다듬기 위해 체력 단련에 힘을 쏟았던 디오게네스. 책상에 앉아 공부만 했을 것 같은 고대 철학자들도 건강한 신체 만들기에 열중했다. 나아가 그들은 운동을 개인의 품성, 인격, 태도 등을 단련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운동을 신체 단련뿐 아니라 정신 수양 및 공동체적 유대감 형성을 도모하는 행위로 본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기원전 5세기경 아테네는 청소년들의 체력 단련 수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때 청소년들이 체력 단련을 하던 체육관 이름이 김나시온이었다. 알려진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김나시온을 비롯한 여러 체육관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과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 토론하기를 즐겼다. 말하자면 김나시온은 체력 단련은 물론이고 선생과 학생들이 최근 이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던 교육과 토론의 공간이었다. 현상필 작가는 책 소크라테스 헬스클럽에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영혼과 육체의 조화를 진지하게 모색했다고 설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산책로를 갖춘 체육관인 리케이온을 학교에 세웠다. 숲속을 거닐며 강의하던 습관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학파를 페리파토스 학파라고도 불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걷기 운동을 새로운 사고를 촉발하는 윤활유로 봤다. 플라톤의 경우 이름 자체가 넓은 어깨를 의미한다.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이다. 그러니 영혼이나 정신을 우대하고 육체를 하대하면 안 된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고 건강한 육체가 전제되어야 건강한 정신과 영혼이 내 몸으로 흡수될 수 있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한 것이다. 현상필 작가는 운동은 영웅의 여정을 재현하는 작은 의식이다. 우리는 매일 사무실의 문턱을, 거실의 문턱을, 의무와 속박, 곤태라는 문턱을 넘어 잠재성이라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작은 성취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발판이 되어준다 라고 설명한다.